아니 가자마자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거야. 화학과 다닐 땐 장학금 하나도 받지 못했던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되는 거예요. 뭐 청음원 만점이래요. 이번 축일 때 얘가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저 삼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정말로 웬만한 기성 그 뮤지컬 가수보다도 정말 잘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절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얘가 나하고 목소리가 똑같아.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네. 시작기도 바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분께서는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놓는 하소연을 들어주신다. 과부의 눈물이 그 뺨에 흘러내리고 눈물을 흘리게 한 자를 거슬러 그가 부르짖지 않겠느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정말로 갈비가 먹고 싶다. 내가 아들을 셋을 키워놨는데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아들이 무당이야? 막 일하다가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 하네? 오늘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싶으면은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 거지 근성. 누가 사 주기를 바라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누가 사 먹어야 돼? 내가 사 먹어. 행복하고 싶으면 누가 행복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언제? 나중에 말고 언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느 교수님이 한 얘기지만은 아이스크림이 있어. 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너무 더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언제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이거 나중에 먹는다고 놔두면은 이거 녹아서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저한테 많은 암 환자들이 오죠. 많은 암 환자들이 와서 하소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정말로 이제 60부터 행복하려고 30살서부터 60살까지 돈만 모으고 아무데도 놀러 안 갔다는 거야. 근데 암이 걸려갖고 이제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억울해 죽겠다는 거야. 차라리 그때 갈 걸. 미국 사람들은요 5개월 일해서 한 달 여행 가는 게 목적이에요. 5개월 열심히 돈 모아. 그건 이번엔 내가 뭐 어딜 간다 그러면 열심히 와서 한 달 휴가 화끈하게 갔다 와요. 또 한 5개월 열심히 모아. 또 한 달 화끈하게 왔다가 그 사람들 한 30년 동안 살면서 거의 60번 정도의 휴가를 멋있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30살부터 60살까지 나중에 가려고 한 번도 안 가. 근데 덜커덩 뭐가 걸려? 암이 걸려갖고 이거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나중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뭐냐면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 여기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주식 투자를 할 동안은 그 돈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런데 제가 모 은행의 지점장들 300명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대개 주식 투자하는 개인의 96%는 평생 하다 보면은 5천에서 1억 정도는 다 손해보고 나간다는 거. 96%가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야. 써보지도 못하고. 저는 요즘 필라테스라는 걸 해요. 제가 필라테스를 하는데 비싸요. 1시간에 뭐 7만 원인가 그 정도 해요. 또 개인 레슨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뭐 관절염이 있으니까 안 쓰는 근육들이 너무 많더라고. 일주일에 2번을 하는데 내 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인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나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느냐고. 필라테스를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영어 공부하죠. 나한테 하는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5천만 원을 날린 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5천만 원을 갖고 자기한테 투자했어. 자기 신앙에 투자했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10번 갔다 온 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온 분들은 예수님하고 그냥 맘먹고 막 트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 그게 나 주식 투자 5천만 원을 갖고 한 푼도 못 건져갖고 아이고 속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이러고 사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식 다 팔고 어떻게 자기한테 투자하세요. 나중에 투자하지 말고 언제 투자해? 지금 투자해야 돼. 지금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지도 모르고 서로 무시하고 사는 게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 어쨌든 우리 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돈이야.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땅덩어리가 넓어요?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102배가 나라가 넓어요. 102배가 나라가 넓은데 이 나라는 나무만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나무만 팔아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만 팔아도 국민소득이 7만 달러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 땅도 안 넓고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로지 믿을 건 뭐 하나밖에 없어? 머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 공부해서 너의 재능을 개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어요. 이놈 새끼야 너 커서 무시 안 당하고 돈 많이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왜 하냐면 무시 안 당하고 돈 벌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애가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너 그렇게 맨날 배짱이처럼 노래하다가 나중에 커서 굶어 죽어 이놈 새끼야.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국영수를 잘해야 돼. 국영수. 다른 건 노래는 공부가 아니야. 애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 너 그렇게 맨날 그림 그리다가 너 그림쟁이들이 나중에 굶어 죽어 이놈의 새끼야. 너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 국영수를 잘해. 국영수. 애가 공을 너무 잘 차. 너 이렇게 밤새 돌아다니면서 공 차다. 너 커서 굶어 죽어 이놈의 새끼야. 빨리 들어와서 공부를 해. 그래갖고 뭘 해야 되냐면 국영수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 재능을 죽이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 잘하고 공 잘 차고 그림 잘 그리고 물건 잘 만드는 거 제주고 공부 중에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공부라 생각 안 해. 오로지 공부는 뭔 줄만 알아? 국영수만 공부를 알고 있어. 국영수만. 전인지 선수 알죠? 전인지 선수 골프 선수예요. 키가 175cm에 나보다 10cm가 더 커요. 나는 원래 167cm였는데 줄었어. 2cm가 줄었어. 나보다 어쨌든 10cm가 더 커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 전인지 선수가 올해 US 오픈, 일본 오픈, 한국 오픈, 또 한국에서는 5승을 했어요. 그래갖고 올해 21살짜리가 벌은 돈이 20억이 넘어요. 한 해만. 그런데 전인지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나라 12,000명 수학 경시대에서 모여갖고 똑똑한 애들 모여갖고 수학 경시대 중에 1등 안에 대상 받은 애. IQ가 무려 138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태권도 선수였던 아버지는 전인지 선수를 공부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골프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보냈어요.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보냈어요. 교감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천재를 왜 수학연재를 운동을 시키느냐. 수학을 가르쳐야지. 그랬더니 조퇴를 계속 해주는 거야. 수업을 안 해주고 오전 수업하고 골프 연습장 가면 조퇴.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가면 조퇴. 수업을 안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한 아버지야. 내가 보기엔 충청도 서산에 있는 초등학교 자기 딸을 제주도 광양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켜버려요. 골프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갖고 전인지 선수는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어요. 여러분들 전인지 선수가 지금 수학 영재로 매일 학원에 막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뭐 특목고등학교 들어가고 서울대 합격했다고 칩시다. 매일 공부한 전인지 선수가 어떨 것 같아요? 안경 이렇게 두꺼운 거 끼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안경 두꺼운 거 끼고 허리는 약간 꾸부정해갖고 머리도 이상하게 해갖고 이러고 전인지 선수가 또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미모도 다 없을 거야. 그냥 이러고 지금 서울대학 새벽 2, 3시까지 수학 문제 푸느냐고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요. 파란 잔디밭에서 드라이브 딱 치면은 뒤에서 이 관중들이 굿샷 하고 한번 US 오픈에 9억 딱 버는 게 어느 게 나요? 4일 동안 9억 버는 게. 이번에 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전인지 선수랑 골프를 치고 갔어요. US 오픈자는 그렇게 VIP랑 골프를 쳐야 되나 봐요. 자, 여러분들 이 골프를 칠 때는 부시 대통령이 영광일까요? 전인지 선수가 영광일까요? 부시가 영광이죠. 어떻게 지가 US 오픈자랑 골프를 쳐요. 전인지 선수가 지금 수학했으면 부시 대통령 와서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제는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끝났어요. 자기 재능을 잘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가 온 거예요. 꼭 1등 한다고 행복해? 1등 한다고? 꼭 1등 한다고 행복해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한 사람이야. 597등. 내 뒤에 딱 13명 있었어. 13명.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내 성적이에요. 그런데 작년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되는 해. 작년이 30년이 되면은 홈커밍 데이 행사를 한대요. 홈커밍 데이 행사라는 건 뭐냐면은 3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끼리 다 모여 호텔에서. 그래갖고 선생님 모셔다가 절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출세했는지, 누가 돈 많이 벌었는지, 누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확인하는 행사래요. 그게 나는 작년에 처음 들었어. 그런 게 있는 줄. 왜냐하면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동창 모임을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다른데. 기숙사 생활 저기 막 7년 하고 신학교 10년 하고 신부됐는데 친구들을 만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3명 있어요. 당 대표도 하나 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시장님도 우리 학교 5년 선배야. 나하고도 아주 친해. 그러니까 명문이죠, 명문. 근데 이제 뭐 음악회도 하고 그 호텔에 모여갖고 하는데 초청 강의 시간이 있대요. 근데 동창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가장 훌륭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를 듣자. 근데 나래, 나 597등. 아니 1등을 데려다가 듣지 왜 597등을 데려다 들어. 그거는 우리 학교 출신 중에는 정부에서는 현재 차관까지 올라가 있는 친구가 있대요. 차관까지. 꽤 명문 학교죠. 훌륭하게 된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훌륭하게 된 사람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는 사람을 초청한 거. 왜냐하면 난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신부님이에요. 너무너무 신부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597등 가지고는 신학교 원서도 못 내는 거. 원서도 어디다가 원서를 내. 그래서 오로지 신학교 가고 싶은 그 욕구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 25등까지 올라갔어요. 전교 25등. 이것도 진짜고 이것도 진짜예요. 네. 근데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그때만 해도 서울대 연고들 1년에 100명씩 갔어요.
1년에 100명씩. 그렇게 성적이 좋았는데도 나는 서울대 연고대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어디만 관심이 있었는 신학교. 내 최고의 목표는 신학교예요. 신학교 합격을 했는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 온 세상을. 그리고 신학교 7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아니 먹여주지, 재워주지, 얼마나. 그리고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여자도 못 만나게 하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요. 그 서품을 받았는데 보좌 신부 3년을 했는데 16,000명 본당, 14,000명 본당, 5,000명 본당 보좌 신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 보좌 신부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면 하트야, 하트. 얼마나 보좌 신부를 사랑해요. 그 28, 29, 30살에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됐어요. 만약에 내가 장가를 갔다 하면은 그때 맨날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마누라가 그래서 나가 죽어 그렇게 살 거면 맨날 그런 소리 들었을 거야. 그런데 사제가 되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본당부 신부 10년 동안은 교우들이 나를 떠받들고 업고 다녔어요. 정말 나는 평택 비전동, 경기도 광주 오포 능평성당 두 본당의 교우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교우들처럼 신부들한테 잘하는 교우가 어디 있어요. 10년 행복하게 지냈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산 지 12년이 되는데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마당에 딱 쓰면 물 한 개 펴요. 밤낮 기온차가 있을 때 물 한 개가, 여러분들 물 한 개 피는 거 어떤 거 모르죠? 쫙 피어올라요. 그냥 눈에 보여요. 그리고 단풍이 쫙 있지. 마당에 생태마을 마당에 딱 앉아서 강을 내려다보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걱정할 게 뭐 있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동창들이 와서 나한테 와서 보는 거, 야, 너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1등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거는요, 꼴등도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1등이 행복한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작년에 서울에 또 잘 사는 동네에 48살 먹은 명문 사립대 나온 사람이 자기 부인 43살 부인 죽이고 13살, 8살 딸 목 졸라 죽였어요. 아시죠? 근데 이 집이 아파트가 11억이래. 11억인데 이 주식 잡아서, 근저당을 잡아서 5억을 날렸대요. 5억을. 그리고 6억이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날리고 난 다음에 왜 죽였느냐? 더 이상 강남에서 최고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얘네들이 자괴감을 느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러고 부인도 목 졸라 죽여, 딸들도, 멀쩡한 딸들도 목 졸라 죽인 거예요. 그러면 11억 아파트에 5억 날리면 얼마 남는 거예요? 6억 남죠? 부인 통장에 3억 현찰이 있었대. 부인이 차분히 돈을 모아놔서. 그럼 9억이야. 꼭 강남에서 살아야 돼? 그 9억을 가지고 평창에 와서 살면은요, 평창에 와서 살면요, 갑부예요. 우리 땅 좋은 거 하나에 15만이 한 평에. 그러면 한 300평 사봐야 한 4,500만 원,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 기가 막히게 잘 지면은요, 한 1억 5천이면 정말 이 서울의 어떤 집보다 멋있게 질 수 있어. 그래봤자 2억이야, 2억. 그리고 7억이 현찰로 남으면요, 평창에서 갑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1등에만 목을 매기 때문에 내려앉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려앉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가만히 있어요. 난 망했어. 그리고 가만히 정신 차려보면 그래도 건질 게 많거든. 그런 거 정리해갖고 평창에 오면 다 되는 건데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등병을 고쳐야 돼요. 1등병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자녀가 좋아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등을 해갖고 어딜 들어가야 돼?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이게 행복 공식이야. 돈을 벌으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1등을 해갖고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살률 최고 높은 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아니에요.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 아이들이 요 3년인가 4년 만에 9명이 자살을 했어요. 9명이 자살을 했어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서울대학을 들어가야지 행복하고 인생에 성공했다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엄마들은 임신을 하면은 내 뱃속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생각 안 한다니까.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 C. 이 사람으로 안 보여. C로 보여. C로. 그래갖고 그냥 글자 대한민국 대통령 뭐 박근혜 이런 거 써서 읽어주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내가 요즘 또 알아보니까 한글만 안 가르친대요. 아침에 일어나고 애한테 한다는 소리가 Good morning, my baby. How are you today? 영어로 하는데 영어로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갖고 엄마의 태를 10달 만에 열고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구름도 예쁘고. 그래갖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구경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마음 급한 엄마가 너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1살짜리한테 한쪽 창문에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붙여놓고 반대쪽 창문에는 A, B, C, D 붙여놓고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정방문 다녀보면서 제일 꼴배기 싫은 게 애방에 글자, 숫자, 영어 더덕더덕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애를 위한 일이 아니거든요. 애를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있어요. 독일에서 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담배 공장에서 처음으로 한 교육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인간한테 인권을 존중해주는 교육이래요. 이 발도르프 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수가 없어. 등수가 없어. 누가 1등인지 누가 꼴등인지 몰라. 그리고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등수로 먹이느냐 이거예요. 사람 어떻게 등수로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등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다 등수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1등급부터 15등급, 20등급 나눠놓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참 불행한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근데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머리맡에 모빌 달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한테 모빌 달아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가나다라 갖고 놀고 ABCD 갖고 놀고 1, 2, 3, 4 갖고 놀았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잤어 밤에. 자고 한 8시간 잤어. 오늘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해볼까? 눈을 딱 떴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 이게 애들한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커서 다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동료 병사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2병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너무 괴롭혀갖고. 작년에 부산에서 한 초등학교가 선생님이 2학년인데 22명이 한 반인데 다음 중간고사 볼 때 만점 받는 애부터 밥 먹인다고. 그래서 국어, 수학을 중간고사에 봤대요. 근데 4명이 22명 중에 4명이 만점을 받았대. 4명한테 그랬대. 니네들 만점 받았으니까 밥 먼저 먹으라고. 그리고 18명한테 니네 시험 못 봤으니까 밥 나중에 먹으라고. 급식을 성적순으로 한 거죠. 이거 애들한테 갑질 가르치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니까 뭐도 먼저 먹어도 돼? 밥도 먼저 먹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특권을 누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밥도 먼저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먼저 먹었어. 뭐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관 돼도 항상 먼저 먹어도 돼. 돈도 먼저 먹어. 뭐든지 먼저 먹어. 남들보다 먼저 먹어. 돈도. 근데 항상 평생을 먼저 먹어갖고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서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8명한테 니네들 시험 못 봤으니까 먼저 밥 먹고 기운 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4명한테 니네들 양보하면 쟤네들한테 좋을 것 같아. 이랬다면 이 교실 안이 훨씬 화기애애했을 거예요. 만점 맞는 애 먼저 먹으라고 18명 나중에 먹는 애들 시험도 못 봤는데
밥도 나중에 먹으래.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학교 다니면서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또 집에서는 독상을 차지할 수 있어. 집에서만은. 그래갖고 집에서 엄마한테 성적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먼저 먹었어, 집에서는. 근데 문제는 엄마예요.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번 쳐다보고,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쳐다보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탈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탈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울증에 걸려갖고. 얘는 우울증에 걸리니까 머리를 안 깎았어요. 허리까지 머리가 나왔어. 근데 얘는 나하고 1시간 동안 면담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팍 고개를 숙이니까 그 긴 머리가 나는 걔 얼굴을 1시간 동안 못 봤어요. 까만 머리만 봤어. 까만 머리만.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너무 행복했대요. 공부도 잘하고 시골에서. 근데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여기다 놓기 너무 아까운 애라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평촌으로 보내라고, 학원만은. 그래서 평촌으로 엄마가 전학을 보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이는 전학을 한번 가면은 엄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난 것 같이 새로운 환경에 놓인대요. 친구 새로 만나야지, 선생님 새로 만나야지, 가는 길 다르지. 그만큼 힘든 거야, 전학을 한번 가면은. 근데 가자마자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로 왕따를 당했대요. 바로 왕따를 당했대요. 그냥 사는 게 너무너무 학교 다니는 게 지겨웠대요. 근데 오로지 공부 잘하니까. 거기서 너무너무 공부 잘하니까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평촌에 놓기 너무 아깝다고 일산으로 보내라고. 일산으로 갔대요. 중학교 올라가고 일산에서도 공부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여기다 놓기 너무 아깝다고 강남으로 보내라고. 강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을 했어요, 이 아이가. 합격을 했는데 우리는 특목고등학교 3월 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고등학교는 3월에 가잖아요. 특목고등학교 1월 달에 기숙사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1월, 2월 2달 만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다 마친대요. 워낙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예일대, 하버드대, 서울대 2학년 때 다 가는 거예요. 3학년 때까지 안 가. 2학년 때 다 가는 거야. 선행학습 하니까. 근데 첫날 공부를 하고 저녁에 양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치약을 안 갖고 왔더래. 그래갖고 한 방이 6명이 있었는데 5명한테 치약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치약을 빌려주는 애가 한 명도 없더래요. 안 빌려주더래. 왜 안 빌려줘요? 만약에 내가 치약을 빌려줘갖고 얘가 양치를 잘해갖고 다음날 건강하게 일어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경쟁자가. 얘네들은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친구로, 동료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를 해야 돼? 1등을 해야 돼. 그래갖고 뭘 해야 돼? 출세를 해야 돼. 협동, 이해, 양보, 배려, 이런 거 안 배워요. 이런 거 안 배워요. 경쟁, 1등, 출세, 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얘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걔가 나한테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봐서 16년 동안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한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학원만 다녔지 어디 놀러 가봤던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특목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4당 오락 4시간 자면은 합격, 5시간 자면은 떨어져. 그러니까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그중에 정말 도서관에서 머리통이 터져라 공부하는 애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똑똑하고 출세 욕구 있는 애들이 국회의원이 돼갖고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요즘 국회 보면 맨날 서로 협동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요? 맨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교육의 결정체예요.
만약에 대한민국 교육이 협동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걸로 가르쳤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항상 서로 여야가 합의 보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나갔을 거야.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경쟁하고 1등하고 출세하고 자기 잘난 것만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올해도 예산안이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그놈의 국정교과서인가 뭔가 때문에 처리될지 안 될지, 그건 지금 정말 한심한 거예요. 국정교과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국가가 정해준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걸 국정교과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 역사책을 가지고 한 권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복음도 사복음이야.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야. 예수님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도 네 가지 관점에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테오 복음만 읽었다면요, 나는 이방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루카복음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을 거야. 마테오복음만 읽었다면 구원에 관련된 유대인의 사고만 배웠겠지.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내용이 뭐가 담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가지만 가르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한 가지만.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만 가야 돼. 니네들 죽으나 사나? 아니, 나같이 평창에 있는 놈은 경부고속도로 가려면 여기 수원까지 와서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중앙고속도로 내려가면 바로인데. 그렇잖아요. 서울서부터 부산. We don't talk the way we used to. No long stories, no late night noise. Just passing glances in the hallway, like we already know the choice. The walls have learned our breathing. The floor remembers every step. 까지 가는 건 경부고속도로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국정교과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만 애들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 양보, 이해, 배려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가 담기는 건 난 모르겠어. 내용이. 그렇지만은 이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경쟁 1등 출세, 무슨 교육부 장관인가 뭐 하는 분이 왜 한 가지 애들이 답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 답이 헷갈리면. 이게 참, 이게 지금 내가 평화방송 강의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답이 어딨어. 답이, 인생의 답이 어딨어. 자기가 찾아가는 게 답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놓고 1등은 훌륭하고 꼴등은 안 훌륭하다. 이거하고 국정교과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돈이 많은 나라인데, 다 여유가 생겼는데 아직도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래.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협동, 이해, 양보, 배려가요, 미래 세계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경쟁, 1등, 출세가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래 세계는 나누는 나라가 경쟁이 있는 나라라고. 나누는 나라가 경쟁이 있는 나라라고. 제가 1년에 도로를 9만 킬로를 다녀요. 내 차로 9만 킬로. 택시 기사들이 1년에 얼마를 뛰느냐 하면 4만 5천 킬로를 뛰어요. 근데 나는 9만 킬로를, 나는 택시를 했어도 택시 기사들보다 2배 돈을 더 벌었을 거야. 9만 킬로를 뛰니까. 그러니까 하루 중에 보통 도로에서 6시간 정도 있어요. 근데 매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알아요. 오늘도 영동고속도로로 나왔는데,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이야. 4차선이면은 1차선은 추월차선이에요. 추월차선.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돼요.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되고,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바쁜 차들 가라고. 내가 이탈리아를 가보니까 이탈리아는요, 1차선이 보통 130에서 140으로 달려요. 추월하는 차들이니까 쫙쫙.
그리고 만약에 100km로 달리는 차들이 있으면은 막 뒤에서 상향등을 막 켜요. 비키라고. 그러면은 막 달리다가도 뒤에서 막 상향등을 켜잖아요. 내가 지금 천천히 가나 바로 빠져줘요.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그 촌놈 유럽 여행기 그 책에도 썼지만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쉑쉑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비켜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1차선에서 시속 95km로 앞에는 3km가 뻥 뚫려 있어. 그래도 단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자기 때문에 뒤에 1km가 꽉 막혀 있는데도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오로지 1차선으로만 가.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는 1등에 한이 맺혀갖고 도로도 1차선으로 1등에 한이 맺혀 도로도 1차선으로 가야 돼 우리는. 4차선으로 가면은 내가 꼴등하는 기분이 들어요. 4차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4차선 도로를 가보시면은요 4차선이 텅텅 비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1차선은 꽉 차도 죽으나 사나 1차선이야.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쫓아가갖고 이 야구 방망이로 앞에 앞유리를 깨고 3단봉으로 내리치고 비비총으로 쏘고 서로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좀 늦으면 2차선으로 가든 3차선으로 가든 4차선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괌에 강의를 갔어요. 괌에 강의를 갔는데 저녁에 나하고 같이 간 신부님이 시내 구경 나가자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건널목을 건널려고 그랬는데 두 걸음을 걷는데 빨간불이 딱 켜졌어. 어떻게 뒤로 딱 물러났죠. 뒤로 물러났더니 그 앞에 있는 차가 나보고 웃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던 길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뒷차들이 쫙 서 있는데 나는 빨간불이고 자기는 파란불인데 나보고 가라는 거야. 항상 선진국에 가보면은요 누가 우선이냐면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건너겠다면 차는 자기가 파란불이라도 서요. 그리고 신호 없는 데는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서요. 내가 또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 난 기사가 있으니까 보통 70 먹은 아줌마가 길을 건너려고 그러면 뒤로 돌아다 보잖아. 2차선에서 두 개 차선 여기면 이면 도로 주택가에. 그럼 내가 그래요. 저분 길 건너려고 그런다. 서라. 1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핸대는 소리가 차 조심해야지 왜 내가 조심하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차 조심을 해야 돼.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돼. 하도 내가 잔소리하니까 요즘은 서요. 딱 우리가 서갖고 웃으면서 가라고.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느닷없이 우리가 쓰잖아요. 웃으면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우리 차를 보고 표정이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진짜 가도 돼요. 그럼 그때서 웃으면서 건너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차가 서준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차가 서준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강의가 가깝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나갔어요. 운전하고 나갔는데 치악체육관에서 강의 끝나고 돌아오는데 치악체육관에서 가는데 도로 한가운데 젊은이가 라켓 2개를 뒤에다가 메고 가운데 갇힌 거야. 걔네들이 갇혀 있는데 차들이 싱싱 달리더라고. 건널목 한가운데 갇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차를 딱 세웠어요. 내가 쓰니까 뒷차들도 다 섰죠. 한 개 차선이니까 다 서갖고 내가 쓰면서 웃으면서 건너가라고. 그랬더니 젊은이 둘이서 날 보고 하는 표정이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 진짜 가도 돼? 그래서 내가 진짜 가도 돼.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 산더미만한 애들이 딱 건너가다가 갑자기 내 차로 몸을 돌리더니 90도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걔네들 기분 좋게 건너가고 나 기분 좋은데 걸리는 시간이 3초밖에 안 걸렸어요. 3초. 근데 우리는 그 3초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학원 다닌다고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이제 올라와요. 주차 1층에서 이제 내려야 돼요. 저는. 근데 이제 3층, 4층에 중학교 애들 영어 이제 학원이 있어요. 그 딱 내리면은 1층에서 내리려면 애들이 한 20명 서 있어 바깥에. 안에 이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어. 근데 내리는데도 걔네들 밀고 들어와요. 내리는데도. 학원은 다녀서 뭐해? 가장 기본적인 게 아무리 국영수를 잘하면 뭐해?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안 지키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백날 공부 가르쳐 봐요. 남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에 대한 어떤 협동이라든지 이런 게 안 가르쳐주면, 안 지켜주면 공부해나 마나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은 뭐냐면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국정교과서로서 선택권을 뺏는 게 아니고, 그게 교육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생긴 게 아니라니까. 조선 500년 내내 사람을 무시하는 문화가 배 있어요. 누가 조선이 선비의 나라라고 그래. 선비는 10%밖에 안 됐어요. 90%는 평민이고 노비야. 90%는 온데간데 없고 조선이 선비의 나라라고. 그 10%만 위한 나라야. 부자만을 위한 나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조선 500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공감 에세이 3껴안기 도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가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는 시간만 나면 아버지를 만나러 수원으로 달려갑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를 안 보면 보고 싶어 못 견딥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수원에 갈 일을 만들어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조릅니다. 마주 식사를 하다가도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면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버지가 100세가 되시든 120세가 되시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고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을 만나면 앞으로 늙은 부모가 안쓰러워 찾아오는 자식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짠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식이 찾아주지 않는 독거노인이 노인 인구 650여만 명 가운데 125여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에 달하는 자식들이 부모와 왕래를 끊었거나 남처럼 대면 지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끊긴 이유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이 아니라 물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학원 보내고 대학 등록금 대주고 취직시키고 출세시켜주는 게 사랑의 전부인 줄 알고 돈이며 집이며 자동차며 퍼주고 또 퍼주었습니다. 자식과 함께하는 동안 진심으로 사랑을 주어야 그 사랑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 부모들 중에 어린 아들, 딸에게 듬뿍듬뿍 돈을 퍼주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공들여 키운 자식으로부터 받은 배반감의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심어준 사랑의 시간들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슴속에 깊이 품고 있다가 삶이 고단해지거나 지칠 때마다 추억의 앨범을 꺼내보며 힘을 얻고 행복해합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생태마을에 오셨다가 인근에 있는 산에서 산삼을 2뿌리나 캐오셨습니다. 바위 틈에 피어있는 산삼꽃을 발견하시곤 어릴 때 유난히도 병약했던 아들에게 주려고 캐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먹을 산삼을 보며 흐뭇해하셨지만 제 눈에는 팔순 노인이 산삼 캐느라 흑손이 된 손톱만 보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다른 많은 추억들처럼 이번 일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 저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행복하려면 바로 지금 행복하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솝우화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느림보 거북이가 날쌘 토끼에게 이긴 시합이라고 알고 있지만 요즘 새로운 버전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자존심이 상한 채로 살아온 토끼가
거북이를 찾아가 재대결을 요구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누가 이기든 세상에 소문이 날 테니 보통 중요한 시합이 아닙니다. 토끼는 무엇보다 잠을 줄이는 일이 먼저라 판단하고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잠을 쫓는 약을 처방받으며 만전을 기했습니다. 거북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거북이는 토끼처럼 뒷다리를 똑바로 세우는 연습도 해보고 등딱지를 가볍게 하기 위해 성형외과 병원에도 다녔습니다. 드디어 재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지 못한 토끼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잠깐 잠을 잤습니다. 그러는 동안 쉬지 않고 달린 거북이는 마침내 결승점을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확신한 거북이가 아주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토끼가 총알같이 달려와 거북이를 간발의 차이로 이겨버립니다. 거북이는 이대로 패배자라는 낙인을 떠안고 살아가느니 죽는 게 낫다며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이런 거북이를 보며 할아버지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손자야, 슬퍼하지 마라. 너는 토끼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토끼는 하도 빨빨거리고 뛰어다니다 보니 기껏해야 7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느리기 때문에 수명이 200년이나 된다. 원래 느린 게 우리 숙명인데 왜 되지도 않게 토끼를 이기겠다고 앞다리 뒷다리를 세우며 힘들게 사느냐. 천천히 살아라. 그게 바로 내 운명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껏해야 7년밖에 살지 못하는 토끼로 만들려고 안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숲속에 데려가 자연과 호흡하게 했는데 아이들이 살랑거리는 바람 속에서 흙냄새를 맡고 나뭇가지에 숨어있는 작은 벌레들과 대화하며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달려와 원장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이들이 숲속을 걸으면서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게 하면 참 좋겠네요. 다음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 말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난 여름 알래스카에서 강의를 갔다가 운 좋게도 캡틴이라 불리는 소방관 팀장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라는데 실례지만 소방관 초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대답은 이랬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위한 18개월 훈련 기간에는 연봉 4천만 원 정도이고 훈련을 마치고 정식 소방관이 되면 6,500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은 기본 훈련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된 후 받는 첫 월급이 140만 원 정도입니다. 조금 경력이 쌓여도 연봉이 3천만 원 내외밖에 안 되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온몸을 던지며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에 대한 대우치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구한 날 쌈박질만 일삼는 국회의원들 연봉을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저급하고 비열한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우리나라에는 유독 그런 사람이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멀리서 그 이유를 찾을 것도 없습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하다고 믿고 인간다운 따뜻한 품성을 쌓는 일에는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삼교환기 도서 내용 중 에피소드 3개를 읽어드렸는데요. 황창현 신부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선 나 자신부터 껴안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중에 아닌 지금을 사셔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에 다가가는 첫걸음입니다.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제대로 실천하시게 된다면 나름대로 행복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것이고 그냥 먹고 노는 것보다 돈도 더 사용해야 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점점 더 잃게 되는 것이
병원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열심히 건강을 지켜주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며 나머지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노후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강한 노후 생활입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요. 젊은 시절부터 미리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면서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및 꾸준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을 통해 근력과 폐활량도 키워주시고 다양한 분들과 친분도 쌓아가시는 것도 노후 생활에 상당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 나이 수들수록 주변인 중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무래도 배우자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나 배우자의 존재가 점점 더 커져가면서 의지가 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존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외로움이 더 커지게 될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의 존재가 외로움과 고독감을 이기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필요한 부분이 말상되이며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서로에게 배우자의 존재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친구와의 관계. 젊은 시절에도 그렇고 노후에도 좋은 친구라는 존재는 상당한 위안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어려울 때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또한 막걸리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친구와 취미 생활을 함께 하는 것도 좋고 등산을 함께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은 노후의 생활을 상당히 좋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할 수 있는 일. 노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건강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업무, 일을 가지는 것은 노후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단지 일이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의무감을 가지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삶이 무료합니다. 봉사의 성격을 띤 일이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에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며 삶의 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한 취미. 건전한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은 노후에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운동을 겸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면 좋을 것이며 배우자와 함께하는 취미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같이 취미를 즐기면서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갖게 되는 것이면 매우 좋습니다. 취미를 갖게 되면 몸도 건강해질 수 있으며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돈이 그다지 많이 들지 않으면서 시니어들이 제일 선호하는 취미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는 파크골프입니다. 일반 골프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합격한 애가 눈이 반짝거리면서 뭐래느냐? 우리는 6억 명의 이슬람 속에서 둘러싸여 산다. 근데 우리 600만 명이 살아남으려면 내 나라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얘네들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역사의식, 민족의식, 주변 상황, 그런 게 하나도 얘기 안 해줘요. 오로지 공부해. 성당 너 공부하려면 성당 내가 6년 동안 너 관면해줄게. 너. 성당도 안 나가고 공부만 하는 거, 역사도 모르고. 이게요, 결코 건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난 일본은요, 난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 일본은 천황이에요, 천황. 자기네들이 무슨 동굴에서 일장기 뻥 또 태양의 아들이라고 무슨 개뿔 태양의 아들, 무슨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이 그래요. 이 아시아 전쟁 일으켰을 때 2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기네들이 인권국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 웃었잖아요. 전 대표가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shut up, shut up. 어디 그런 무시. 그러니까 난 일본은요, 저건 언제든지 망한다고 분명히 난 믿어요. 예. 저 나라는요, 지금 이 지구 역사에서 다른 민족과 화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나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저거 우리 용서도 청하지 않고 독일은요,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독일하고 일본하고 여러분 어떻게, 왜? 이게 국가적인 양심의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위안부가 아니죠. 성노예죠. 자기네들이 강제로 끌려가고. 그리고도 반성을 안 하고. 정말로 창피한 나라예요, 저 나라. 근데 저 일본은요, 정말 지독해요. 자기네들이 저렇게 하자면 살지 못해. 저 지독한 놈들이야. 근데 난 저런 식으로 앞으로 세계에선 절대 인류 국가 못 되는 나라예요. 저 일본은 하류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기술이 좋아도 하류예요, 하류. 북한은 어때요, 북한? 김일성이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그런데 김일성이 정말 높은 가르침을 줬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 굶어 죽어요. 우리 집에 내 탈북자 한 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생선을 못 먹어요. 먹어봤어야지. 고기를 못 먹어. 고기를 먹어. 심지어 계란도 못 먹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하느님을 빼버리고는요, 절대 나라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저 나라는, 아니, 저게 말이 돼요? 저 북한, 여러분들 북한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는데, 아, 참, 답답한 일 노릇이에요. 예. 여기 오신, 사실은 여러분들 이 평창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가슴에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여권 있어요, 없어요?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제발.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생각, 나는 죽을 때 싹 웃으면서 죽을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세상 원도 한도 없이 열심히 살고 하느님 뜻 따라 살다가 죽을 때 난 이제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비행기 다 통과하고 비행기 딱 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싹 웃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기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날 돌아가실 때 가슴에 여권 있으면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5월 20일부터 지금 6월 달까지 계속 30도가 넘어요. 이거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1999년에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지구 멸망 2016년이라고 썼었어요. 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그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수원교구, 지금은 80만이지만 그때는 70만이에요. 70만 사람들이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있는 그대로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더니 엄마 2016년에 멸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 그때 장가 갈 나이인데. 이거 신부님 이거 진짜냐고. 그래갖고 내가 항의 전화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14년이 지난 지금 이산화탄소가 400ppm이에요. 400ppm. 이산화탄소 400pp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살기 가장 적합한 이산화탄소는 250ppm이에요. 근데 지난 65만 년 동안 아무리 빙하기, 간빙기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300ppm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00ppm이 넘으면요,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후의 격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가 넘었느냐? 400ppm이 넘은 거, 400ppm이. 400ppm이 넘었다는 건요, 이제까지 65만 년 동안,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구 역사가 만 년, 인간이 역사를 기록한 그 만 년, 그 이전에 10만 년, 60만 년, 이 60만, 인간이 겪어보지 못했던 격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400ppm이 넘으면은요, 지구는, 신부님, 2016년에 동시에 멸종하느냐고.
아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 역사를 46억 년으로 본다면요. 지금 200년은요. 0.0000006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찰나예요, 찰나. 우리는 1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구 입장에서는요. 순식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구 입장에서 우리가 뭐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거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변화, 오죽하면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그러겠어요. 이 아름답고 이 기가 막히게 신비로운 지구에서 안 살고 그 황량한 화성에서 가서 산다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자손들한테 이걸 물려주지 않으면요, 이거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살 자격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저 빛님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저 태양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들판에 시원스럽게 부는 바람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맑고 다른 공기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하느님도 없고, 이게 다 돈벌이다, 이게 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지구를 파괴하면서 이 지구에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놓치면서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하느님을 놓치고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지구의 0.2%밖에 안 돼, 인구가. 미국에 한 800만 명 산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한 650만 명, 700만 명. 그 외에도 여기저기 있는 유대인들 다 합쳐봐야 2천만이 채 안 된대요. 그런데도 미국 경제의 60%를 유대인이 쥐고 흔들어요. 그리고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전교생이 18,000명이에요. 학부생, 대학원생은 더 많지만 학부생이 18,000명인데 그중에 6,000명이 유대인이에요. 6,000명이. 우리나라 몇 명인지 알아요? 300명, 300명. 근데 그 중에서도 300명 중에 반 이상이 졸업을 못 한대요. 과정을 못 따라가갖고. 근데 걔네들은요, 이 하버드 대학의 법대 50%는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노벨상 179명이 탔는데 딱 경제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딱 한 분 탔는데 그것도 평화상. 평화상. 얘네들은 다 머리로 타는 애들이에요, 머리로. 그럼 유대인이 똑똑해서 그렇게 하버드, 미 8개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라운 대학,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대학. 요즘 MIT, 스탠포드 몇 개 또 해갖고 하지만은 그 미 8개 대학의 20%는 유대인이래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다 유대인. 그럼 걔네들이 IQ가 좋으냐? 걔네들은요, IQ가 평균 9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6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IQ로는 26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까? 이건 부모의 종교교육에 있는 거예요. 종교교육. 유대인들은요, 3살만 되면요, 토라, 모세오경 읽어줘요. 그 다음에 탈무드 얘기해줘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 솔로몬 얘기, 다윈 얘기, 그 다음에 머리 긴 누구의 그거, 힘센 삼손 얘기, 그 다음에 이삭 얘기, 아브라함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모세 얘기. 얘네들은 끊임없이 부모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를. 탈무드도 얼마나 부모한테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배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재물 막 자랑하니까 랍비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다.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러우냐? 난 머릿속에 재물이 있다. 그 무슨 머릿속에 재물이 있냐? 그러니까 배가 풍랑에 맞아 있는데 그냥 다 버리지 않으면은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재물은 다